예,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사실 이제 어저께 제가 그 SDO 세미나 웨비나를 했었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 플러스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저께 한 내용은 이미 녹화를 해서 제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뭐 이거를 다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했던 거하고 오늘 했던 내용이 좀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어제 했던 내용들도 굉장히 양이 방대해서 오늘 그 내용을 전부 다 또 다시 한다 그러면은 좀 시간이 또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 주제에 있는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를 어떻게 우리가 ST어하고 연동을 시켜 가지고 파이낸싱 할 거냐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어제는 주로 ST어 자체에 대한 거를 했었는데 어제 했던 내용도 어 그냥 제가 전반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되게 증권사에 계신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쪽에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뭐 STO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STO는 뭐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3년 전부터 미국에서 시작하고 한국에서도 뭐 몇 번 트라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거를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다시 인제 법제화하고 그걸 이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그런 그 뉴스가 있어서 그거와 비교해 가지고 인제 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 그다음에 새롭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서 그 STO라는 거를 주제로 해서 뭐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잘 다루지 않을 만한 내용들 그다음에 새로운 시도 이런 내용들을 뭐 제 나름대로 1 시간 동안 어 전달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녹화가 돼 있으니까 한번 그 내용은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 중에서 오늘 그 주제에 맞게끔 가장 간단한 내용만 그 STO를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오늘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주로 메타버스하고 NFT하고 관련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에 제가 한 슬라이드를 한 4개 정도의 주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한 15 분, 15 분, 15 분, 15분 하면 이렇게 1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되도록이면 다 커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오늘의 주제가 메타버스이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메타버스 굉장히 전문가이기도 하고 제가 한 2년 정도 이 메타버스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일을 했었고 최근에 와서도 제가 여러 스타트업들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 혁신, 그 사업 개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어서 아마 가장 업 투 데이트된 가장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마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어 제가 이제 웨비나 시리즈로 해 가지고 메타버스도 굉장히 뭐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걸 하기도 하고 뭐 제가 발표하기도 하고 스피커를 불러다가 제가 모더레이터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 2년 동안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가장 최근에 했던 내용만 몇 개 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그래서 오늘의 주제하고 연관돼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메타버스에서 어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AI하고 메타버스가 어떻게 융합이 되느냐 하는 거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뭐 챗GPT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지금 요즘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굉장히 붐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챗GPT 나오기 전에 제가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 나름대로 AI하고 메타버스가 이제 뭔가 이제 AI의 제너레이티브 AI가 굉장히 메타버스하고 연동돼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인제 이거를 하고 사람들 초청해서 스피커도 초청하고 했는데 마침 그때 챗GPT가 터졌어요. 그래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아 내가 딱 인사이트가 있어서
일단은 이 두 개가 그 융합이 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지금 이제 딱 시기적절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먼저 주제로 다루고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모드로 들어가서 이 슬라이드는 잘 보이시죠? 예. 뭐 잘 보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AI가 메타버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게 뭐냐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현실적인 그러한 그 공간과 그 가상의 공간이 융합된 특히 이제 그 현실 가상의 그 컨버전스 되는 스페이스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가상의 스페이스에 현실감이 있는 그러한 그 스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는 이제 월드라고 하죠. 월드의 기본 요소는 스페이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오브젝트가 있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월드를 구성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되게 메타버스 그러니까 디벨롭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두 개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엔바이러먼트, 메타버스 엔바이러먼트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그게 스페이스예요. 메타버스 공간, 3차원 공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들 이러한 그 오브젝트들을 이제 월드 안에 있는 스페이스에 이제 그거를 구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구상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 스페이스에 이러한 그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사물이나 건물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메타버스 하는 사람들이 뭐 스타트업이 됐든 뭐 큰 기업이 됐든 하는 게 뭐냐면 이 메타버스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거고 그 공간의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가 어떻게 인터랙션 할 거냐. 특히 이제 사람을 대표하는 그 디지털 아바타가 그 서로 간에 어떻게 인터랙션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주위 환경을 그 같이 그 인터랙션해서 그 자기들이 그 거기에 대한 그 경험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감 있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 경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들을 주로 어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쓰고 뭐 XR 디바이스 우리가 버추얼 리얼리티, 오그멘트 리얼리티, 믹스드 리얼리티 뭐 이런 디바이스도 쓰고요. 뭐 다양한 툴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게임 툴을 써 가지고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하고 포토 리얼리스틱 엔바이러먼트 들고 하는데 되게 여태까지 이제 이게 다 매뉴얼리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그런 툴들을 써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최근까지의 그런 것들이 툴을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걸 개발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노 코드 툴이라 그래 가지고 인제 거기에 대한 어떤 코딩 익스피리언스가 없어도 자기가 그런 툴들을 우리가 CAD 툴 같이 이용해 가지고 이 엔바이러먼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지금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고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AI가 연동이 되면 이게 지금 챗GPT에 보시듯이 인제 이런 것들이 툴의 인터페이스가 이제 AI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챗GPT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으면은 이게 인제 이 메타버스 월드를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딱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어떤 미래에는 이제 어떤 거를 우리가 지향하냐면은 이제 여러분 스타트rek에 보시면 거기 가상 공간을 갖다가 자기가 말을 딱 하면은 가상 공간을 딱 만들어 주잖아요. 자기가 거기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아마 스타트rek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한 게 이제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을 우리가 메타버스 월드를 만드는 것 자체가 AI가 중간에 이 사람하고 인터페이스에서 이 기존에 매뉴얼리 하던 것들을 다 인제 자동화를 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미 굉장히 다양한 프로토타입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타에서 실적으로 한 건데 이거는 인제 보트, 챗봇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면 얘가 이거를 말에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월드를 구성을 해 줘요. 그래서 뭐 섬과 야자수가 있고 거기에 사람이 있고 해변가가 있고 이런 거를 구성해 달라. 그러면 이렇게 3 차원으로 구성을 해 주는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굉장히 정교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프로토타입을 해서 컨셉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엔바이러먼트 내가 구성하고 싶은 거가 만약에 뭐 어떤 뭐 스포츠 경기장이다. 그러면 이제 이 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구성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하면 얘가 3 차원의 버추얼 스페이스를 만들어 줘요. 기존에는 이걸 하는 게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여러 가지 게임 엔진 툴을 써가지고 리얼 엔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그걸 사람이 이제 캐드 하듯이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 AI가 인터페이스에서 그거를 말을 하면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그런 툴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들 뭐 이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 뭐 동물 뭐 캣 같은 거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고양이를 내가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 고양이를 얘기하면 이제 단순한 고양이 3차원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주 디테일하게 뭐 내가 고양이에 얼룩무늬가 있고 꼬리는 길고 뭐 어쩌고 이렇게 디테일한 스펙을 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는 단계까지도 올 거라는 게 지금 이 프로토타입이 지향하는 바가 그런 거고요. 뭐 아바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아바타 같은 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3D 스캔이라는 걸 하고 뭐 라이다 기술 뭐 이런 거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을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쓰고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이거를 버추얼라이제이션 하고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안에 있는 그 3D 메쉬를 구성하고 뭐 등등등등 저도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를 이제 앞으로는 AI가 이런 과정들을 다 해줘서 이제 우리가 말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어 줄 거다 하는 게 이제 지금 익스펙트 되는 거죠. 실적으로 제가 작년에 한동안 그 메타버스 패션에 빠져가지고 한국의 어떤 스타트업을 제가 도와주기로 해서 그 메타버스 패션 쪽에 굉장히 지금 메타버스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게 패션 쪽이죠. 그래서 패션에 관련된 것도 되게 보면 패션 디자인도 이제는 AI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션 디자인의 다른 타입들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죠. 그 실질적인 툴들도 나오고 뭐 해서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패션쇼에 들어간 아바타에다가 그 우리가 디자인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는 크로스리드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한국계 분들이 창업하는 회사들도 있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회사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실제로 기존에 있는 그 이런 걸 의류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일일이 그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은 이제 AI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자동화를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AI가 그러니까 우리 AI가 이 창조한 것들이 과연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지식재산권이 있거든요. IP,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있는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과연 AI가 할 수 있냐. 최근에 미국의 그 대법원에서 그런 게 이슈가 돼가지고 가서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AI가 인벤터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하여간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AI가 굉장히 여러분의 그다음에 뭐 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써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쇼핑몰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컴포넌트들 AI가 만들어주고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버추얼 트라이언 그래서 뭐 오규멘트 리얼리티를 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다가 내 모양하고 옷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입혀주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자동으로 하고 그런 단계로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뭐 여러분들 AI를 메타버스 하시는 분들은 뭐 로블록스, 샌박스, 디센트럴랜드 등등등등 해서 호라이즌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가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호환이 안 되죠. 그래서 이쪽 메타버스에서 내가 뭐 어떤 아바타를 구성해서 썼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못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슈가 돼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 인터퍼러리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도 이제 여기 관련해서 특허도 최근에 하나 냈었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과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되려면 서로 상호 호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퍼러리티가 이제 메타버스 크로스 메타버스 인터퍼러지만 크로스 체인 인터퍼러리티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냥 기존적으로 센트럴라이즈된 메타버스보다 이게 디센트럴라이즈 우리가 이제 웹3 기반의 그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웹3 기반의 메타버스가 되려고 하면 각각의 그 디퍼런트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서로가 연동이 돼야 되니까 두 개의 인터포트를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디프런트 네트워크상의 인터퍼레이티하고 그다음에 디프런트 이 메타버스 월드 상의 인터퍼레이티를 다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하여간에 지금은 이걸 완전히 뭐 완벽하게 해 주는 건 없고요. 어 이런 걸 그 보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각각의 그 월드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구성하는 NFT 그 만약에 이제 그 구성하는 것의 NFT가 만약에 이쪽에서는 뭐 이더리움으로 되고 이쪽에서는 뭐 다른 뭐 블록체인으로 됐다 그러면 그 호환을 갖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쪽 월드로 갈 때 이거를 컨버팅 해 주는 저도 특허가 이제 그런 특허인데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아바타나 뭐 웨어러블 패션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뭐 샌드박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로우폴이라 그래 가지고 그 메쉬 그 3 차원 구성하는 걸 이제 메쉬라고 얘기하는데 메쉬의 형태가 틀려요. 이것이 인제 하이 메쉬로 하이 폴리 메쉬로 가는 뭐 다른 걸로 간다 그러면 인제 그거를 컨버팅 해 주는 메쉬 스타일 컨버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완벽하게 인터퍼레이를 뭐 원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어떤 요러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비스 박스가 있다 생각하면 여기에 인제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알아 가지고 거기에 그 플랫폼에 맞춰 가지고 그 인터퍼레이를 갖고 오게 해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지금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의 그 스타트업을 제가 이제 그 어드바이저로 해서 도와줬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제 그 다양한 지금 이제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레디프레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아바타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거라는데 다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벽하게 무슨 유니버셜한 어떤 폼이 돼 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다 통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호환되게끔 서로 컨버팅 해 주는 그 중간에 한마 트랜스포머라고 표현하기는 좋을 것 같은데 그 트랜스포머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게 뭐 아바타도 될 수 있고 패션이 되고 오브젝트도 될 수 있고 다 그런 지금은 이제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표준화회의가 지금 이제 만들어져서 이거를 이제 유니버셜한 걸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시도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인제 제가 최근에 낸 특허가 그 NFT의 인터프로 인제 요거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다이나믹 NFT라고 그래 가지고 인제 NFT가 그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알고 있는 NFT는 스태틱 NFT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그림을 갖다 NFT로 만들면 그 그림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NFT에 보면 이제 그거 이제 그림이 보이는데 이게 다이나믹 NFT는 그 안에 있는 NFT의 캐릭터리스틱을 다이나믹하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림이 빨간색이 됐다, 파란색이 됐다, 노란색이 됐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림이 뭐 이쪽 봤다 저쪽 봤다 이렇게 만들 수 그런 게 인제 그 다이나믹 NFT인데 그런 다이나믹 NFT하고 스타일 컨버션하고 해서 다양한 멀티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에서 인터폴 것들에 대한 제가 아이디어를 특허를 낸 거고요. 이것도 제가 인제 이게 인제 뉴욕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제가 여기에 그 CEO로 참여를 해서 여기에 특허 개발해 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타입 거기에 관련된 그 개발을 했던 거고요. 여기 있는 바코드는 나중에 한번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제 유튜브 사이트에 가 가지고 요거 이 데모 보여 드리거든요. 그래서 했던 내용 이게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인제 그 월렛리스 뭐야 웹3 기반으로 해 가지고 메타버스에 처음에 입장하고 뭐 우리가 쇼핑몰에 이래 가서 NFT 갖고 이제 쇼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월렛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항상 그게 인제 바틀넥이죠. 그래서 월렛 생성을 비하인드에서 그냥 자동으로 해 주고 유저는 이제 로그인 우리가 아는 인제 그 로긴만 하면 자동으로 월렛 연결되고 월렛에 그냥 오퍼레이션 해 주는 그런 특허가 되고 이미 이거는 인제 임플리멘테이션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제 최근에 제가 뭐 하여간에 한국에서 그 어떤 그 뭐죠? 뉴스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메타버스는 다 죽음의 장소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안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셜라이징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제 이 사람들이 어떤 스페이스에서 오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여행을 가는데 뭐 사막에 나 혼자가 걸어가는데 거기에 가 가지고서 '아 멋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죠. 되게 여행을 가면 다른 여행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소셜라이제이션이라든가 자연하고의 교감이라든가 뭔가 인터랙션을 주는 거에 우리가 경험에서의 극대치를 갖고 가는 거지 어떤 스페이스를 딱 만들어 놓고 "아 와 봐라."
뭐 익스플로러 해봐라. 뭐 이렇게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셜라이징 하는 컴포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셜라이징을 하기 위해서의 지금 바틀렉이 뭐냐면 한 스페이스에 그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사람들을 서로 넣어가지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 리밋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왜냐면은 그 3D 오브젝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이제 해주게 되면 우리가 컴퓨팅 리소스가 뭐 GPU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GPU가 있는 서버의 것들을 쓰게 되면 3D 렌더링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 렌더링하는 커패시티에 제한이 있거든요. 서버에 GPU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써서 이제 그거를 뭐 한 2,000명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 기술 개발하고 요 두 개 특허는 제가 다 공동 인벤터가 돼가지고 했던 거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관여했던 메타버스 프로젝트인데 요게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그 피지컬하고 버추얼을 연동하는 거지. 그 피지털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 그러니까 실제 공간, 그 다음에 실제 사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버추얼 카운터파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이건 완전한 디지털 트윈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버추얼 카운터파트 정도가 올 거예요. 디지털 트윈은 서로 원어는 1대1 그 대응이 되고 서로가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인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버추얼의 그러니까 리얼에 그 상응하는 버추얼이 있는 서로가 연동되어져 있는 거지만 단지 똑같이 되고 똑같이 뭐 서로가 인터랙션하는 그런 건 아닌 거가 제가 정의하는 이제 피지털인데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쓸 거냐는 거 제가 최근에 요거는 제가 최근에 요 프로젝트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특허를 개발을 해준 거라서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유용한 건가?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 이머시브 쇼룸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자동차 쇼룸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도 에셋이잖아요. 이제 에셋을 우리가 피지털 에셋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거 이게 바로 아주 대표적인 데모인데 이건 실질적인 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랜드로버 차고요. 이 실질적인 모형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면 요거 똑같은 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3D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매장에 있는 거를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차를 이제 사려고 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딜러십이라는 게 있거든요. 딜러십에 가면 매장에 가면 이런 차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제 만약에 인터넷에서 이걸 보려고 하면 매장에 안 가고 이걸 보면은 이제 2차원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내가 각각의 차에는 고유한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그 시리얼 넘버를 넣기만 하면 요 기술은 뭐냐면은 이제 이 특허의 거는 뭐냐면 시리얼 넘버만 넣으면 얘가 인터넷에 있는 시리얼 넘버와 관련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그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3D를 구성을 해줘요. 그래서 3D를 구성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 아직은 이제 좀 약간 개발이 덜 된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의 궁극적인 건 이게 이제 3D 쇼룸도 만들어주고 여기에 아바타도 들어가고 자기가 시승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하는 건데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뷰를 갖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피지털이에요. 왜냐면 이 차의 똑같은 모델이 지금 있어요. 매장에. 이거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제 피지털로 보면 이제 이게 피지털 자산이 되는 거고요. 뭐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안에 인테리어도 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뭐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인테리어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게 이제 피지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도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버추얼도 있고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물 자산과 이 가상 자산이 융합된 디지털 자산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어저께 했던 거는 이제 순수하게 실물 자산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부동산이 됐든 이런 자동차가 됐든 뭐 특허가 어저께 이제 특허 지식재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버추얼이 있는 것들이 서로 융합된 이 자산을
STO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고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제가 아마 제일 최초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이게 모티베이션을 가진 거는 뭐냐면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부동산 프로젝트도 그렇고 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실물이 있고 거기에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실물과 이 버추얼을 같이 경험하게 만들고 그거로부터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어떤 밸류를 창출하는 거 이런 뭐 부동산도 제가 관여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거 STO 하면 뭔가 다른 뭐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오늘 웨비나하고 한번 좀 이거를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게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또 관여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냐면 산 페드로 피쉬 마켓이라 이거는 이쪽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굉장히 시푸드 레스토랑의 가장 큰 회사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네들의 시푸드 레스토랑을 레스토랑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LA 포트에 있는 워터프런트에다가 이거를 뭐냐면은 마치 어뮤즈먼트 파크 같잖아요. 이 놀이동산도 있고 여기 와가지고 온갖 종류의 시푸드를 다 즐기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플래닝을 좀 했었고 그래서 뭐 그냥 이 전체를 한 게 아니고 그런 레스토랑을 만들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경험을 하겠느냐 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이 레스토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제 만약 이거를 하나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푸드마켓이라면 이렇게 디자인을 메타버스로 디자인하고 굉장히 실감 있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조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이제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음식을 보고 음식을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문하면 결제가 이제 결제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결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이제 우리가 데모를 좀 개발을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가 결국에는 이 융합이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실질 공간에다 이걸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메타버스 공간하고 연동시키면은 앞으로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 이 버추얼에 와가지고 먼저 여기 어떤 음식들이 있냐를 먼저 보고 아니면 자기가 이걸 주문을 먼저 해놓을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 서로가 융합되는 공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제가 어드바이저로 해서 지금 하고 이 친구들은 지금 두바이에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출신이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을 대상한 메타버스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이게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중간에 야 메타버스 하면 우리 사파리 탐험을 한번 여기 메타버스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케냐 이런 데다가 한번 연동시켜 가지고 케냐에 투어를 하기 전에 이 메타버스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자기 어떤 뭐 멤버십을 NFT로 갖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칸 뮤직 홀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시어터도 한번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거 하자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아프리카라는 걸 주제로 하고 거기에 엔터테인먼트와 그다음에 투어마 이런 것들을 3D로 한번 3D의 스페이스 메타버스 스페이스하고 피지컬 스페이스로 연동해서 한번 해보자 했던 내용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또 저한테 의뢰가 와가지고 자문을 해줬던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노베이션 허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이노베이션 허브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기술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이코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벤처 캐피탈도 있고 뭐 어떤 실험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일단은 버추얼에 만들어 놓고 이거를 연동을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버추얼의 스페이스를 이제 실질적으로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거기에 이노베이션 허브를 만들고 이거는 이제 되게 중동에 지금 많이 이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이제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자기가 어떤 거를 하게 되면 이게 실제 스페이스하고 연동을 시켜 가지고
뭐 내가 어떤 거를 만약에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한번 시험 제작을 해 보겠다 그러면 버추얼에서 이걸 제작을 해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 공간에서 이게 이미 출력이 되고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인제 그 제가 뭐 ESG 전문가이기도 해서 이제 ESG 개념을 해서 인제 우리가 얘기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goal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맞춰 가지고 이거를 개발하겠다 했던 것들이 요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저 시간을 좀 많이 들여 가지고 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있으면 인제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물 공간하고 그다음에 이 가상 공간을 융합한 이러한 그 피지털 공간에서의 에셋들은 어떤 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인제 우리가 활용할 거냐. 근데 뭐에 대해서 활용하냐면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주제가 두 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NFT로 NFT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여기 있는 에셋은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고유한 특성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NFT로 우리가 그 토큰화를 만들고 이 토큰화된 이 자산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수익화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그 파이낸싱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화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NFT를 마켓플레이스에서 넣어 가지고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포텐셜 바이어들한테 이제 오면은 이제 바이어들이 그걸 NFT 이 NFT가 이거의 권리를 증명하는 거니까 막 부동산이 됐든 건물이 됐든 아니면 오늘 같은 주제의 어떤 쇼핑몰과 뭐 그러니까 디지털 쇼핑몰 아니면은 그 피지털 뭐 부동산 개발 아니면 피지털의 뭐 여러 가지 다른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을 내가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되게 인제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인제 이 자금을 만들어서 이거를 프로젝트 하느냐는 거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있죠.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 굳이 토큰을 안 쓰더라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이런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토큰화해서 좀 더 뭔가 더 새로운 기회를 가져보자라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토커나이제이션 하는 거고 그런 토커나이제이션하고 뭐 시큐리티제이션 증권화하고 이런 얘기들은 어저께 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그 피지털 자산을 우리가 수익화하고 그거를 그 자금을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수익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NFT를 마켓플레이스에 넣어서 그거를 세일즈를 하든 거기에 IP가 있으면 그거를 라이센싱을 하든 이런 게 이제 직접적인 거고요. 자 이럴 때에는 이 NFT는 증권의 성격을 갖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뭐 투자를 약속해 가지고 내가 미래에 너희가 그러니까 이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이 NFT를 이 자산에 대한 NFT를 니들이 구매를 하면 이게 어떤 투자 자산이 돼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뭐 다른 밸류가 제너레이션 너희들한테 더 밸류 에드한 값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투자자들한테 뭘 약속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어떤 NFT의 그 자체의 가치만 갖고 자기가 사거나 라이센싱 하거나 그래서 요거는 인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제 그 증권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토큰, 한국에서는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인제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은 인제 우리가 지금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공유를 할게요. 이 자료도 제가 NFT의 수익화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웨비나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많이 인제 교류를 했었는데 그 내용만 제가 간단히 보고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크린 쉐어를 하고 요 자료는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그냥 기본적인 요지만 넘고 그러니까 NFT를 수익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게 뭐 NFT 자체가 그러니까 NFT 자체가 어떤 유니크한 밸류를 갖고 있는 에셋을 레프렌제이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디지털 자산이 됐든 디지털 자산이 됐든 피지컬 자산이 됐든 상관없이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자기가 뭘 개발을 한다거나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좀 전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NFT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뭐냐면 NFT의 밸류를 어떻게 더 증가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를 고민해 줘야 돼요. 물론 이제 아까도 봤지만은 이제 고유한 에셋 같은 경우는 고유한 자산의 가치가 있는데 그 자산의 가치를 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조사한 것 중에 거기에 대한 희소성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뭐 고유한 자산이다. 전 세계에서 뭐 우리만 하는 프로젝트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희소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용성들을 주는 거죠. 그 자산, 이 자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유용성을 줄 수 있는 거죠. 뭐냐면 뭐 이 자산을 에 대한 것을 NFT를 구매를 하게 되면 뭐 이 자산을 뭐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는 이용권을 갖다가 뭐 평생 이용권을 준다거나 뭐 등등등등 유틸리티를 줘 가지고 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크노믹스를 써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FT라는 거 그러니까 DeFi라고 하는 거하고 연동을 시켜 가지고 뭔가 더 이거를 갖고 파생 상품도 만들고 더 마니테이션 할 이 토크노믹스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NFT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그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되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마켓에서 프루브된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PFP 뭐 여러분들 원숭이 얼굴 같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그 PFP에 대한 거는 굉장히 거래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거래 사례가 마켓 밸류들을 측정할 수 있지만 되게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은 거는 되게 AI를 써 가지고 이 히스토리컬 그 트랜잭션을 쓴 다음에 이렇게 어널리틱스 써 가지고 그 이제 프레딕티브 어널리틱스라고 얘기하죠. 머신러닝 써서 뭐 하는 한국에 제가 보니까 한국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밸류에이션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NFT는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 옥션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옥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경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인제 그 밸류에이션을 거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서로가 옥션을 통해 가지고 일치하는 어떤 선에서의 밸류를 측정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 모니타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은 세일즈가 직접적으로 세일즈하는 방법이 있고 라이센싱하는 방법 이제 파이낸싱이 제가 이제 하는 방법 중에 여기서의 파이낸싱은 뭐냐면은 이거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디파이하고 연동을 시켜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디파이는 뭐 여러분들 디파이는 그 파이낸셜 시스템은 똑같아요. 그래서 은행 가 가지고선 내가 이 NFT를 담보로 해 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와 똑같이 디파이 가면 디파이 랜딩 시스템이라 이거서 거기 가 가지고 내가 내 NFT를 맡기고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크립토커런시로 이게 내가 필요한 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 현금화해서 내가 쓴 다음에 나중에 갚아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등등등을 그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아키텍처를 조금 디자인해 가지고 했던 건데 이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제가 인제 이거는 실적으로 그 특히 이제 IP 그러니까 NFT가 IP를 나타내는 경우 아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그 의류 디자인이다. 그러면 디자인에는 디자이너의 어떤 그 우리가 카피라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IP가 있는데 이 IP를 갖고 있는 자산을 그 NFT로 만들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안 하고요. 그거 이제 그 이제 IP의 그 로이어들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어요. 왜냐면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NFT 트랜잭션 했을 때 로열티를 만약에 이제 뭐 로열티를 해서 책정해 가지고 뭐 어그리먼트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합법적이냐 아니냐 등등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 가서 NFT를 거래하고 라이센싱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법적으로 구성을 해줄 거냐 등등등등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그 NFT 파일레이션이라 그래 가지고 이거를 디파이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다양하게 세컨더리 마켓을 활용해서 NFT의 이 수익화를 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정도가 NFT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그 제가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인제 자 20분 남았는데 이제 제가 스피드를 올릴게요. 자 메타버스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짧게 설명을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를 설명을 했으니까 메타버스가 뭐다라는 거는 지금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NFT 모니타이제이션도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저께 제가 했던 내용의 대부분의 STO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거는 많이 안 하고요. 자, STO라는 게 뭐냐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요. 어제 했던 거 보면 미국에서 STO, 한국에서 STO 등등등등 제가 비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그 STO라는 게 뭐냐? 그냥 Security Token Offering인데 그냥 이 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퍼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IPO에서 쓰는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상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IPO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사가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융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IPO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에쿼티라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소유권의 일부잖아요.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나중에 배당을 받잖아요. 회사에 어떤 이익이 났을 때 거기 초과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게 이제 그런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베스먼트죠. 그러니까 주주들은 내가 돈을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투자하고 이거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이제 벤처 캐피탈은 하나나 소수의 그건 이제 프라이빗 오퍼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전부 다 일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펀드를 제공하는 사람들하고의 1대1로 해서 자기가 펀드 레이징 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에쿼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주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미래에 이 회사가 이제 잘 돼가지고 IPO를 하든 엑시스를 하든 자기가 초창기에 투자했던 거에 비례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 차익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리턴을 받는 형식처럼 똑같이 그런 거 다 인베스먼트인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공모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시장에서 일반적인 투자자들 우리가 이게 리테일 투자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일반 투자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자, 그런 것들에 상응하는 것들의 여러 가지 파이낸싱 기법들이 사실은 있어요. 꼭 우리가 자금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주식시장이나 벤처 캐피탈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 자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파이낸싱인데 그걸 우리가 뎁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이거는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거고 에쿼티 파이낸싱은 이런 거를 상환하지 않고 내 미래 가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 투자금을 받는 건데 이 일반적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시큐리티제이션 해가지고 자산을 증권화해서 그 증권을 팔아가지고 펀드레이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왜 구조의 증권으로 만드냐? 자산은 유동성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게 실물 자산과 이 메타버스 자산이 서로 결합된 건데 똑같아요. 실물 자산도 있고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 자산이 아닌 이러한 실물 자산들은 유동성이 없어요.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걸 유동화라고 얘기하는데 유동화를 시키기 위해 한 방법 중에 시큐리티제이션, 증권을 하면 뭐냐면 이 증권을 갖다가 내가 증권을 가지면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되지만 이 증권을 팔 수가 있어요. 프로덕트처럼. 그래서 이 증권을 상품처럼 내가 바로 현금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다 방법이 있는 거고 STO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토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산을 토큰화해서 그거를 주식시장에 내놓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얘기한 시큐리티제이션과 그 다음에 IPO의 약간 중간적인 개념인데 그걸 토큰을 써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기존에 다 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회사 하시는 분들은 다 가서 은행에서 융자도 받아보고 VC 펀딩도 받아보고 IPO도 해봤고 뭐 다 해봤기 때문에 증권화도 해봤기 때문에 그건데 다른 건 뭐냐? 토큰을 이용한다. 그럼 토큰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STO의 자료는 제가 드릴 거고요. 제가 이메일인 분들은 제가 이제 좀 책을 쓰고 있는 게 있어서 한 100페이지 정도는 목차를 드렸는데 그걸 좀 더 제가 좀 더 세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아마 제가 공개를 해서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STO의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그거는 PDF 파일 그 제가 마지막 오늘 주제 토픽 한 15분 정도에서 할 게 이제 오늘 주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피지털 자산을 어떻게 STO를 써가지고 펀드레이징 할 거냐라는 걸 갖고 이제 마지막 15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스크린 쉐어를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이고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거는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들은 뭐 현재까지 시도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뭐 그 이걸 갖고 STO한 사례들은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바람은 이제 제가 메타버스도 해보고 STO도 해봤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것들 한번 STO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피지털 메타버스 에셋은 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알 것처럼 뭐 리얼 에스테이트도 있을 것 같고 쇼핑몰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리얼 에스테이트 같으면은 아까 그런 거죠.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부동산 자산이 있고 그 부동산 자산에 대한 버추얼을 만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뭐 아파트먼트를 앞으로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컨스트럭션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at the end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실질적인 부동산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아파트가 나온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아파트에 상응하는 이런 모델하우스를 메타버스로 만들고 사람들한테 이제 투어를 하게 하고 뭐 등등등 하고, 이제 이게 만약에 지워지게 되면 이제 메타버스하고 이 공간이 서로 융합이 되면 뭐 이 공간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실제 공간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서로가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쇼핑몰도 마찬가지죠. 쇼핑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버추얼 쇼핑과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 공간의 쇼핑이 서로 융합이 되면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아까 이제 3D 버추얼 쇼프런트 같은 걸 만들면 실질적으로 소셜 쇼핑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에서 해서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만든 사람들이 우리 한번은 실제 공간에 가가지고 실제 쇼핑몰 이 버추얼 이 쇼프런트가 보여주는 이 샵에 한번 가보자.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 갈 수도 있고요. 서로가 연동되는 이 프로젝트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은 어느 정도 기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자금도 많이 소요되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토큰화 해가지고 메타버스와 연결시키면 좀 더 가치를 높이고 이것들을 더 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기본적인 구상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NFT가 이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NFT를 쓰게 되면 이걸 피지털 메타버스 에셋을 갖다 NFT로 이걸 연동을 시키면 NFT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수익화나 NFT를 갖고 하는 파이낸싱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에셋 디벨롭먼트는 이게 완벽하게 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완벽하게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대충 요런 개념으로 하는 프로젝트 몇 개를 얘기하면 이제 이게 이제 두바이에 하고 있는, 이게 제가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칼리파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여간에 이 프로젝트 스카이스크래퍼를 만드는 건데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한 것처럼 뭐냐면 이제 이거를 메타버스 공간을 하고 여기 NFT를 발행해 가지고 그래서 1.5 밀리언이 지금 이제 세일스 됐다고 하는데, 뭐 여기서 이제 이 공간에서 NFT를 자가 소유하면 실제 피지컬 공간에서 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스페이스를 쓰게 하고 여기에 뭐 사무실이라면 여기에 패스도 쓰게 하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다음에 아타리 뭐 호텔 같은 경우 똑같이 호텔인데 여기 어떤 엔터테인먼트 룸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호텔 방에서 이 엔터테인먼트 게임 익스피리언스 할 수도 있고,
실적으로 가면은 거기에 뭐 당구장이 됐든 게임룸이 됐든 그게 실제 공간도 똑같이 있어 가지고 서로가 이제 연동이 돼서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워너브라더스의 뭐 요런 건 이제 이거 샘파크인데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버추얼 공간하고 피지컬 공간이 연결된 곳이 있어서 양쪽에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인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들에 대한 컨셉적으로 그 일부분들을 인제 구성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와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런 프로젝트 한번 만들고 이런 걸 갖고서 인제 한번 그 SDO 파이낸싱도 해 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STO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에셋이라고 하는 이 피지털 에셋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하는 건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텝들이 필요한데 뭐 그거는 뭐 이게 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여러 가지 그 하신 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는 그거를 제가 다 그냥 빌려온 거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 만들고 파이낸셜 모델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STO가 증권이기 때문에 레귤레이터리 컴플라이언스, 건축 컴플라이언스 이런 법적인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증권을 갖다가 이거를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우리가 프로스펙트라고 하는 그 요걸 이 문서를 만들어 줘야 돼. 투자 유치 문서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든가 요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스펙터스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 코스트 레비뉴, 리스크 리턴, 이게 리스크 리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리스크 리턴에 대한 걸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스크하고 리턴을 갖다가 우리가 알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 커스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크니컬이라든가 기술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법적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리퀘어리먼트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테크니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토커니제이션 플랫폼, 어떤 블록체인과 그다음에 리걸 컴플라이언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 우리가 발행도 하고 그다음에 그 법적인 컴플라이언스도 하고 그다음에 유통, 디스트리뷰션을 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이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적인 고려에서는 인제 우리가 얼마 정도의 펀딩을 할 거냐라는 펀딩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그 펀딩을 통해 가지고 그걸 그 자금을 우리가 활용해서 밸류를 창출하면 인베스터들한테 어떻게 돌려줄 거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런 거 갔을 적에 그 시큐리티를 어떤 타입을 할 거냐니까는 제가 이제 시큐리티도 아까 얘기했지만 에셋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저 equity 타입으로 할 건지 debt 타입으로 할 건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오퍼링에 어떻게 자세하게 우리가 할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 줘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밸류에이션. 이 가치 평가가 제대로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했었던 거고요. 제가 어저께 STO 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했던 경험을 몇 번 얘기하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제 왜 중요하냐면 밸류에이션 기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어려운 자산들이 있어요. 뭐 부동산 자산은 인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산 평가사들이 있거든요. 어프레이저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등등등등, 뭐 아트 뭐 이런 것들, 예술품, 골동품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특히 무형자산 같은 거 뭐 특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에 또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자 신뢰예요. 그래서 어저께 설명했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할 적에 어 이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는 게 코스트인데, 그 코스트 중에 굉장히 많은 돈이 저게 밸류에이션 코스트인데, 이게 이 가치 평가를 하는 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국제 가치 평가사도 하고 뭐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치 평가를 하면 투자자들이 안 믿죠. 거기에 나온 밸류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가서 이걸 받아야 돼요. 뭐 PwC가 됐든 딜로이트가 됐든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특정 자산의 가치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따로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의 어떤 데하고 뭐 인도네시아 뭐 아니면 제가 말레이시아하고도 STO 뭐 프로젝트 할 때 이제 하나는 이제 필리핀에는 팔라완이라고 하는 섬을 갖다가
그거를 리조트를 만드는 것들을 이제 하나 할 때 그때는 리조트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밸류에이션 그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 프로젝트는 그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광산을 무슨 개발하는 거 그러면 광산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만 전문을 하는 에이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산의 성격에 맞는 공신력 있는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고 그 사람들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물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아마 모르겠어요. 한국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투자 규모가 큰 거를 만약에 한국에서 뭐 우리가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얘기하는 토큰 증권을 갖고 이제 한다. 그런데 내가 얼마에 펀드레이징을 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뭐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한다는데 자산 가치를 내가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 한국에 있는 그 외국계 그 회계법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PwC, 뭐 딜러이트,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이 소문 듣고 달려오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간에 그 공신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리갈 리콰이어먼트 굉장히 중요하죠. 증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한국에서도 얘기도 대부분이 다 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법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증권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베스터에 대한 것들 국제적인 어떤 이러한 이 머니터리 펀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어 그래서 요런 거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레비드 모델을 제대로 작성을 해 줘야 밸류에이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개발자 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뭐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 우리가 PM이라고 얘기하나요? 뭐 자격증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면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한번 그냥 여기서 인용을 한 거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레비드 모델을 잘 만들고 수익 구조를 잘 가져가셔야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내용은 다 해서 1분 남겨 두고 어 끝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원래는 뭐 1 시간 하기로 했는데 한 5 분이나 10분 정도 해서 뭐 질문이 있으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하시고 싶다거나 뭐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뭐 어떤 관련된 얘기를 하시고 싶은 일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저는 한국에 가끔은 안 가고요. 제가 원래 보스턴에 있고요. 어 아마 한국하고 비즈니스하고 연결돼서 한국에는 가긴 갈 것 같아요. 4월 달이 됐든 하고. 그다음에 제가 다음 달에 또 어디 저기 뭐야 대학교의 최고의 과정에서 증권사 임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요런 주제를 갖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한국에 가서 하게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한국에는 뭐 가긴 갑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자유롭게 말씀을 어저께도 얘기를 했는데 전부 질문 안 하신 다음에 전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서로가 뭐 좀 디스커션 하실 게 있으면은 서로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했던 얘기를 두 개를 합치면 아마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 제가 굉장히 이거는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사업하고 관련돼서 하고 있고 이미 오래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것보다는 이걸 갖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제가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에코시스템, 이 STO라는 이 실무자산의 이 STO라는 거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산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해 줘야 될 일들이 다른데 이제 저는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가치 평가가 굉장히 힘들고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무형 자산을 주로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주로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과 미국하고의 조인트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뭐 하나 뭐 해 보고 싶으면 이런 거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적에 제가 정통부에 있었는데 거기서 표준화라는 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STO도 한번 이게 레귤레이션들이 전부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이게 레귤레이션이 틀리면은 뭐가 달라지면 거기는 플랫폼들이 다 달라지고 에코시스템 내 플레이어들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모나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를 한번 국제적으로 한번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뭐 너무 커지는 일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 예. 교수님 말씀 예. 예예. 예예. 너무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서강대 블록체인 학회 윤석빈입니다. 너무 잘 들었고 이제 저도 인제 STO가 글로벌하는 거 저도 공감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나온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약간 레귤레이티드 아니면 커미션드 블록체인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중간에서 금융이나 증권회사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런 걸 향후는 고려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그런 실제 그러면 증권회사나 아니면 실제 한국에 있는 실정에 맞게 레귤레이트된 블록체인 아키텍처나 STO에 대한 오퍼링이 가능하신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데 제가 3년 전에도 그때는 이제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3년 전에는 사실 이제 STO의 토큰에 대한 그러니까 토큰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뭐 특정하게 리ኳ어먼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토큰도 옵션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뭐 시큐리타이저라든가 뭐 시큐리티 뭐 아니면 뭐 하버 뭐 굉장히 많거든요. 폴리머스 뭐 해 가지고 제가 그중에 몇 개 회사들은 제가 한국에서 세미나 할 때 제가 리모트로 연결해 가지고 자기네들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제 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 대한 블록체인의 규정이 뭐 아시잖아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픈 블록체인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 있는 플랫폼들을 갖고 한국에 가게 되면 쓸 수 있는 거는 KML 뭐 아까 얘기한 다른 리ኳ이어먼트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마케팅 뭐 등등등 그러니까 다른 블록체인상하고 관계없는 다른 것들은 사용하겠지만 아마 여기 경험이 쓰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또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여기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쓰려고 하는 블록체인이 컨소티엄이잖아요.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되게 이제 미국의 금융권에서도 뭐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근데 특히 인제 저도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은 인제 너무 자세한 리ኳ이어먼트를 너무 많이 줬더라고요, 블록체인에. 그래서 컨소티엄 블록체인만 있는 것만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리ኳ이어먼트도 있잖아요. 뭐 오더링 문제라든가.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세분화된 그런 리ኳ이어먼트를 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한국 자체에서 아마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제약적인 상황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굉장히 많이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 앤 콘이 있는데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제약은 없어요. 근데 뭐가 제약이 있냐면 한국은 뭐냐면 지금 이런 얘기하죠. 물론 이제 한국도 보면은 여기처럼 사모의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토탈 증권법을 예외 규정으로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약식으로 해서 등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보고서 제가 귀가 솔깃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적으로 IPO 하듯이 하게 되면 언더라이터 쓰고 뭐 이렇게
완전히 풀 레귤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제가 그 어저께 설명하자면 레귤레이션 A 플러스 A 그다음에 레귤레이션 D, 레귤레이션 S, 레귤레이션 크라우드펀딩 써가지고 약식으로 이거를 이그잼트 받아서 하는 건데 약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블록체인은 허용을 해놨지만 인베스터가 리미테이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아요. 뭐 세컨드리 한국도 보면 세컨드리 마켓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뭐냐면 처음에 그 발행을 한 다음에 그 세컨드리 주식에 뭐 아까 얘기 거래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미국은 거래소를 만드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다 익셈트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다 업그레이드 인베스터만 들어오니까 업그레이드 인베스터가 만약에 내가 100만 만약에 뭐 10 밀리언을 레이징 한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인베스터 한 두세 명 들어오면 끝이거든요. 그 토큰 3개 발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마켓에서 팔 때에도 업그레이드 인베스터 똑같은 리퀘어먼트가 들어가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게 STO가 굉장히 만약에 마켓에 우리가 알겠냐 유동화를 막 시키고 이렇게 못 해줘요 미국도. 이거는 이 특성, 레귤레이션의 특성은 거고 한국은 이제 레귤레이션 자체는 제가 보니까 다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풀 레귤레이션을 그러니까 풀 컴플라이언스를 하지만 좋은 거 뭐냐 주식시장과 같은 게 되는 거죠. 풀 컴플라이언스를 하지만 주식시장과 같이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토큰을 많이 발행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컨더리 마켓도 가고 왜냐하면 이 일반적인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한이 없잖아요. 그럼 세컨드리 만들어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한국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규제를 그러니까 풀 컴플라이언스를 하는데 얼마만큼 덜 복잡하게 해주냐라는 거는 정부 당국의 관건이겠지만 미국은 안 하잖아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그거를 잘 매니지를 정부에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미국보다 기회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 블록체인을 타이트하게 레귤레이션 주니까 이게 그 다른 거에서 들어오는 이점을 얘가 갉아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고 지금 샌드박스로 지금 뭐 한다고 하니까 샌드박스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하모나이즈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이 진짜 STO를 뭔가 금융의 혁신의 기반으로 삼고 이거를 갖고 한국의 경제적인 뭐에 뭔가 좀 기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열린 마음 갖고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미국하고도 비교해보고 내가 국제 금융시장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도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그러한 제약적인 요건들을 물론 이제 거기서 그런 제약적인 요건을 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해결하고 시큐리티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스캠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타이트한 거를 준 거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거를 풀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얼터너티브 솔루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건 저는 제가 제 몫이 아니고 그건 우리 윤석빛 교수님의 몫인 것 같은데 한국에 계신 분들의 네, 너무 그래서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처럼 제가 자주 연락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부족하나마 정부와 산업계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따로 연락드려서 그거 같이 한번 오퍼링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같이 사기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야, 10분이 벌써 됐는데요.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뭐 하여간에 나중에 저한테 저 링크드인이라든가 아니면 저 이메일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시고요.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오픈인 게 제가 3년 전에 이걸 몇 번 시도를 해가지고 안 됐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 그 기업들이 했으면 제 말대로 했으면 진짜 파이어니어가 됐을 텐데 왜 내 말 안 들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좀 저도 같이 한번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시고 서로가 좋은 기회 만들어가지고 같이 오늘을 기회로 해서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